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맛있게 클래식. 유승현 지음, 박지현 읽음. 프롤로그. 어린 시절 글을 쓰는 일이 좋았었는데 어머니가 바이올린을 쥐어주셨다. 실은 그것도 참 좋았다. 큰 재주는 없었어도 기꺼이 전공으로 삼을 만큼은 되었다. 그래서 학창시절엔 쓰기보다는 활긋기, 이야기하기보다는 소리내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어쩌다 보니 듣기보다는 썰기, 소리보다는 요리와 가까워졌다. 나의 부엌이 생기고 아끼는 이들의 밥을 짓는 일은 바이올린을 켜는 일에 더도 덜도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았다. 다행히 요리와 소리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은 얼마쯤은 서로 닮아 있어서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볼 수 있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게 된 음악의 세계는 좀 더 말랑하고 다정했다. 연습실에서 만났던 치열한 시간들이 긴가민가 잊을 즈음 그 새로운 세상과 다시 운 좋게 마주할 수 있었다. 무대 위가 아닌 우리 집 식탁에서, 오래간만에 다녀온 영화관에서, 무심코 펼쳐든 소설책 속에서 음악은 불쑥불쑥 시도 때도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 맛이 참 좋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특별히 제대로 갖추어 알지 못해도 보이고 들리고 즐거웠다. 전설의 연주자, 고리적 작곡가에 기구하거나 드라마틱하거나 소박하기 그지없는 사연들까지 이야기가 지천이니 얽힌 이야기를 굽이굽이 찾아가며 읽고 듣는 일이 참 맛깔스러웠다. 오래된 소문의 진상, 이미 누설된 공공연한 비밀들마저 음악사의 멋진 순간들과 만나면 흐드러지게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거였다. 찾아듣기도 또 얼마나 쉬운 편리한 세상인가. 놓쳤다 아쉬워할 것도 궁금할 겨를도 없이 몇 번의 클릭으로 멋진 연주를 찾아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혼자 누리기 아까울 땐 글을 썼다. 맛있는 밥을 지으면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지는 것처럼 음악도 꼭 그런 거니까. 이렇게도 다정한 음악 이야기라고 함께 누리자고 만나는 사람마다 속없이 붙들고 얘기하고 싶어질 땐 글을 썼다. 클래식 음악은 번거로워 멀리하기엔 아깝고 아름답다. 그리고 다행히 아주 많다. 심지어 제법 재미난 구석까지 있다. 그러니 복잡한 작품 번호나 이탈리아어인지 라틴어인지 오리무중인 음악 용어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다. 누구의 연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누구의 음악이 먼저고 나중인지는 몰라도 괜찮다. 그저 음악이 가까이 오면 그 앞에서 마음을 놓으면 된다고. 우리 모두 있던 자리에서 맞이하면 그뿐이라고. 봄이 오는가 하면 여름을 맞고 가을도 겨울도 때를 기다리듯이 음악이 계절처럼 거기에 있다고. 그리고 마침 오늘 이야기도 음악도 식탁도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오늘 여기 나누고 싶은 클래식 4계절 음악 레시피를 묶어낸다. 바흐부터 스트라빈스키까지 30여 명의 작곡가를 주인공으로 삼고 패기 넘치는 젊은 연주자의 무대부터 전설적인 비르투오소들이 남긴 마스터피스까지 꼼꼼히 찾아 링크와 함께 실었다. 음악만큼이나 업으로 삼은 식탁 이야기도 끼워 넣었다. 최고의 보약은 계절 밥상이라는데 4계절 밥상에 음악 레시피까지 더해져 더 건강하고 맛있어지도록.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이 듣고 싶었던 음악 이야기기를.
클래식이 내미는 손을 덥석 잡아줄 고마운 당신께 꼭 알맞은 이야기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맛있게 클래식. 봄. 말없이 부르는 노래. 베토벤은 베토벤이어서,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여서, 멘델스존은 멘델스존이니까 아름답다. 당신은 당신이어서 귀하디 귀하고, 나는 그대로 나여서 퍽 다행이다. 꽃샘추위에 안심하긴 이르지만 겨울이라기엔 무색한 여린 봄이 온다. 유난히 해가 맑아 괜스레 이불을 들쳐 널어볼까 망설이던 아침나절에 아득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새로 이사온 아랫집인가 싶어 귀 기울이는데 돌아오는 것이 제법 능숙한 건반 솜씨다. 또르르 구르는 장식음이 정직하니 작은 소리여도 금세 곡목을 알아챘다. 봄노래. 멘델스존이 평생을 두고 작곡해냈다는 8묶음의 연작. 48곡의 무언가 중 하나다. 무언가. 이름 그대로 말이 없는 노래다. 가사는 없지만 가곡처럼 선율이 또렷하여 마치 노래와 같고 짧지만 작품의 완성도가 알찬 연주곡들이다. 곡마다 다른 감성과 색깔로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본래 피아노 곡인데 아름다운 선율에 걸맞게 여러 악기가 탐내 연주하기도 한다. 신기한 것은 피아노 몇 줄 친다고 하면 쉽게 도전할 만큼 쉬운 곡이기도 한 동시에 어린 시절 피아노 소품집에서 만난 적도 있었다. 진짜 피아니스트들에게도 시절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예술이든 작품이든 명품이란 그런 것인가 한다. 작곡가 멘델스존은 독일 함부르크 출생으로 부유한 유대계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기독교로 개종한 그의 가족은 일요일마다 가족 음악회를 열었고 예술을 지극히 아끼던 아버지와 4개국어를 구사하던 지적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술적인 환경에 자연스레 노출되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는 이미 9세 때 음악계에 입문하여 공개 연주를 하고 10대에는 거장 괴테와 베버를 만난다. 1826년 한여름밤의 꿈 서곡을 완성하여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의 음악 인생은 순탄하고 찬란했다. 온화하고 기품 있고 밝은 성품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고 작품 안에서도 그 성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해서 바흐와 베토벤의 영향을 깊이 받은 그의 작품이 결코 가볍거나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작품들은 서정적이고 시적이었으며 낭만파 시대의 어느 누구의 작품과도 달랐다. 그뿐만 아니라 이 행복한 작곡가는 독일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통솔력을 발휘한 슈퍼스타였으며 바흐의 마트 순환곡을 재발굴한 그의 공로 또한 음악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받았다. 오직 안타까운 한 가지는 이토록 완벽했던 작곡가의 삶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멘델스존은 1847년 38의 젊은 나이로 아까운 생을 마감했다. 시는 멘델스존을 아름답게 살다가 요절한 천재로 음악사에 남겨둔 것이다. 멘델스존의 고향 함부르크는 독일 북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햄버거도 실은 그곳 출신 같은 어원이다.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함께한 햄버그 스테이크가 함부르크식 혹은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뜻에서 함버거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처음 함부르크 지방에 전해진 러시아의 타르타르 스테이크가 간 고기에 향신료로 간을 해서 익혀 먹는 함부르크 스테이크로 변형됐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요즘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음악의 거장들, 브람스와 맨델스존도 햄버거 스테이크를 즐겼다는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다. 분실됐던 바흐의 마트 순환곡의 원본을 고기 포장해서 발견했다는 맨델스존의 유명한 일화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지만 우리의 작곡가가 고기를 즐겼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그저 우리처럼 독일식 햄버거 스테이크를 즐겨 먹는 맨델스존이나 브람스를 상상해보는 건 어쩐지 신비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의외로 유서 깊은 햄버거의 인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글로벌 시대답게 미국 각 지역의 이름난 햄버거 브랜드들도 이젠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브랜드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으니 이것저것 바꿔가며 맛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가끔은 제법 근사한 홈메이드 햄버거를 만드는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패티는 좋은 고기로 알차고 두툼하게, 상추와 토마토는 신선하고 아삭하게, 치즈는 말랑하게 녹이고 심혈을 기울인 특제 소스도 만들어본다. 넉넉한 프라이도 바삭하게 튀겨 곁들인다. 한 입 가득 베어 물면 무언의 행복한 시간이다. 흔히 사람들은 맨델스존이 조금만 더 불운한 환경에 태어났다면 베토벤을 능가하는 심각한 걸작이 나왔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혹 모차르트가 맨델스존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모차르트의 음악이 바로 맨델스존의 음악과 꼭 같았을 거란 우스갯소리도 있다. 어떤 작품이 더 걸작인가 하는 질문은 말할 것도 없이 우문이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작품이 현답을 대신할 일이다. 베토벤은 베토벤이어서,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여서, 맨델스존은 맨델스존이니까 아름답다. 당신은 당신이어서 귀하디 귀하고 나는 그대로 나여서 퍽 다행이다. 싸늘한 바람 가운데 긴가민가 다가오는 봄. 새로 이사온 이웃의 라이브 연주라기보다는 연습에 가까운 연주로 듣는 봄 노래. 어린 시절 피아노 소품집에서 만났던 맨델스존. 무언가를 듣는 호사를 누리며 귀가할 아이를 위해 준비한 야심찬 햄버거 한 상. 살다 보면 이렇게 말을 꺼내지 않아도 노래가 되는 시간들이 있다. 가사 말 하나 없이 그대로 마음을 담아내는 노래. 너와 내가,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부르는 무언의 대화와도 같은 노래들 말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건반 주인은 상상했던 소녀도 어린 청년도 아닌 내 또래의 아주머니였다. 피아노 소리가 새어나갔냐며 봄처럼 수줍게 웃었다. 봄은 또 이렇게 다가오는 우리들의 행복한 무언가일 터. 찬란하고 묵직한 또 한 번의 새 봄을 기다린다. KBS 오디오 북 베토벤과 톨스토이의 아찔한 이중주.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율을 주고받다가 표독스럽게 서로 갈등하고 다시 한 몸이 된다. 음악도 글도 접시 위의 요리도 그렇다. 이중주란 그런 것이다. 베토벤이 9번째 바이올린 소나타를 썼을 때 그의 나이는 33이었다. 아찔하도록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이 소나타는 1803년 피아노 연주로 초연된 후 당시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크로이체르에게 헌정됐다. 이후 지금까지 특별한 곡의 형식이나 특징과 무관하게 그저 크로이체르 소나타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1889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동명의 소설을 완성했을 때 그의 나이는
이 곡을 완성한 당시 청년 베토벤의 2배에 가까운 61살이었다. 젊은 작곡가와 노장 작가의 이중주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의 음악도 또 다른 그의 이야기도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인생의 깊이는 시절과도 나이와도 상관없고 예술작품의 깊이는 더욱 그러한가 한다. 바이올린 소나타라 불리는 이 곡은 엄밀히 말하면 이중주 곡이다. 관객과 좀 더 가까운 무대 앞쪽에 우뚝 서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주자가 돋보이기 일쑤지만 그런 이유로 바이올린 독주회의 단골 레퍼토리로는 자주 선정되고 피아니스트의 프로그램으로는 채택되는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피아노 연주자에게도 꼭 같은 무게의 연주력과 깊이가 요구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멜로디를 주고받고 때로는 표독스럽게 갈등하고 다시 한 몸이 된다. 바이올린 선율은 찬란하고 공격적이지만 만만찮은 피아노의 선율을 결코 완벽하게 누르지 못한다. 이중주란 그런 것이어야 하니까. 소설 속에서 화자가 되는 남편의 회상 속 아내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아내는 우연히 알게 된 바이올리니스트와 이중주의 기회를 얻는데 작은 사교 모임 음악회에서 둘이 함께 연주하는 첫 곡이 바로 크로이체르 소나타다. 연주는 아다지오로 느릿하게 시작하여 몹시 빠르고 공격적인 프레스토로 치닫는다. 실제로 바이올리니스트마다 피아니스트마다 매우 다르게 매혹적인 연주를 펼칠 수 있는 몹시 중요한 부분이다. 소설 속 화자는 강렬한 음악과 둘의 앙상블에서 질투를 넘어 살이마저 느끼고 결국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나타에 바치는 글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싶게 어둡고 섬세한 표현으로 가득 찬 이 작품은 한때 노골적인 묘사로 금서가 되기도 했었다. 후세의 어떤 이들은 소설 속 화자의 가치관과 내면의 갈등이 톨스토이 자신의 것과 가깝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작가는 이상적인 삶과 현실 속에서 늘 갈등했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해 가족들과 심각한 불화를 겪었다고 전해진다. 그런 작가에게 베토벤의 걸작 소나타 한 곡이 어떻게 이리 어둡고 강렬한 소설 한 편을 불러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남은 우리들은 근사한 소나타와 더불어 특별한 소설 한 편을 종합 선물 세트로 받은 셈이니 읽고 들은 후에 비장한 기분쯤은 달게 감수할 일이다. 귀족이었던 톨스토이는 시대를 앞서 농노들과 부를 나누려는 유토피아적 삶을 추구했고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주장했다. 식도락을 위해 동물을 쉽게 살생하는 것에 반대하는 채식주의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 시절 한때 방탕하고 쾌락적인 생활을 일삼았고 말년에는 아내와 심하게 대립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늘 현실과의 괴리에 번민했던 작가의 삶은 어찌 보면 자신의 소설 크로이체르 소나타처럼 금욕과 채식주의, 쾌락과 식도락 사이의 갈등처럼 이 아름답고 강렬한 이중주 소나타와 많이 닮아있다. 청년 베토벤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식물이 주는 기쁨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계절이다. 톨스토이도 다빈치도 루소도 아인슈타인도 땅에 뿌리를 받고선 식물에서 기를 얻고 먹을 것을 취하고자 하고 육식을 멀리했던 채식주의자였단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거리로 선택하는가는 각자 마음먹은 대로 할 일이고 타인의 결정을 서로 존중하면 그뿐이다. 특별히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채소를 즐겨 먹는 일은 흔하고 메뉴도 다양하니 톨스토이와 베토벤의 소나타를 마주한 오늘만큼은 채식 밥상을 차려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얼핏 생각에 채소만으로는 근사한 메인 요리를 차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조금만 궁리해보면
무궁무진한 채소 요리 레시피들이 속속 떠오를 게 분명하니 말이다. 생생하고 고운 빛깔의 채소를 골라서 반듯하게 썰고 담백하게 볶아내면 향긋한 본래의 맛이 각각 또 함께 어우러져 서로 이중지처럼 아삭거릴 것 같다. 잘 익은 토마토가 곁에 있는 날엔 붉고 잘박한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채소와 함께 볶으면 영화에서나 보던 라따뚜이쯤은 쉽게 내 식탁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베토벤이거나 톨스토이거나 작가거나 주부거나 이름 없는 요리사거나 우리는 모두 홀로 자신만만하다가도 때론 같이 묻어나고 얽혀가며 근사하게 어우러지고 싶은 타고난 이중주 주자들인지도 모르겠다. 종이 위에서든 접시 위에서든 아찔하게 아름다운 내 소나타를 한 편쯤 만들어내고 싶어지는 봄. 그렇게 찬란한 봄이 한창이다. 행복한 빵 이야기. 별이나 시, 꽃, 숲, 샘처럼 외글자의 아름다운 말들을 꼽아본다면 빵은 분명 그들의 군에 속할 것이다. 빵 이야기는 늘 따끈하고 이토록 향긋하니 말이다. 현관 앞에선 반가운 친구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건 빵이었다. 늘 만나는 가까운 사이라 차린 것도 없이 밥이나 먹자 불러 모은 점심이었는데 염치 없게도 예쁜 케이크랑 소담한 빵봉지가 그저 반가웠다. 달콤하고 말랑한 케이크는 그날의 디저트로 쓱쓱 잘려나가고 둥근 빵은 식구들에게 자랑할 요량으로 한 조각 뜯어 맛보고는 아껴두었다. 수수하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다. 친구가 한창 재미 붙여 만드는 중인 천연 발효종 빵이라고 했다. 둥글고 완벽한 모양의 표고버섯처럼 근사한 십자칼집을 머리에 이고 중간중간 건강한 크랜베리가 쏙쏙 박힌 이름도 어여쁜 깡파뉴였다. 유명한 베이커리의 빵처럼 고운 줄무늬도 두르고 있었다. 이스트와 천연 발효종에 대해서, 건강한 빵과 맛있는 빵에 대해서, 갓 구운 빵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는 끝이 없었고 우리들은 동그란 빵 앞에서 그저 소녀처럼 즐거웠다. 별이나 시, 꽃, 숲, 샘처럼 외글자의 아름다운 말들을 꼽아본다면 빵은 분명 그들의 군에 속할 일이다. 빵 이야기는 늘 따끈하고 이토록 향긋하니 말이다. 깡파뉴란 프랑스어로 시골, 들, 평야 등을 의미한단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시골빵이라 부르기도 한다. 요즘은 이 시골빵 하나로 인기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하고 줄을 서서 사는 맛집이 된 베이커리도 몇 군데나 있다. 자극적인 맛은 철저하게 배제된 짠맛, 단맛이라고는 없는 고지곧대로의 맛이 캉파뉴의 매력인가 한다. 재료가 연상되는 정직한 맛이니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한 부류의 다른 빵들처럼 자르는 순간 마르기 쉬워서 손으로 뜯어먹는 것이 좋다고도 한다. 연한 갈색빛의 겉부분을 가르면 부드럽고 하얀 속살이 나온다. 그렇게 갓 구운 캉파뉴는 무엇과도 신기하게 잘 어울린다. 진한 커피나 부드러운 차, 새콤달콤한 과일과 조금 과한 치즈나 와인 등 짝을 가리는 법이 없다. 몇 년 전 개봉하여 조용히 인기몰이를 했던 해피 브레드란 제목의 착해 빠진 작은 영화가 있었다. 이름처럼 잔잔하고 고운 영화였고 이름처럼 빵이, 특별히 캉파뉴가 주인공인 양 화면 가득 등장하곤 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부부의 카페는 아내가 어릴 적 좋아하던 동화 속 첫사랑의 이름을 따라 마니라 했다. 카페 마니의 화덕에서는 늘 향긋한 빵이 구워졌다.
삶이란 주인에게도 손님에게도 빵처럼 달콤 쌉쌀하고 때로는 단단하고 질깃하게 씹히는 고단하고 작은 만찬가도 같았다. 식탁에는 빵과 함께 스프며 향이 좋은 커피, 그리고 새고운 작은 요리들도 올려졌다. 정성껏 만들어 따뜻하고 즐겁게 먹었다. 바구니에 가득 담긴 빵은 화면 밖까지 향기를 풍기는 듯 했고, 빵 가르는 소리는 맛있게 바삭바삭했다. 특별히 영화 속 주인공이 밭드 한가득 안고 나오는 갓 구운 캉파뉴 덩어리는 무척이나 근사했다. 친구가 구워온 둥근 빵처럼 십자 무늬를 머리에 이고 예쁜 줄무늬를 음전하게 두르고 있었다. 서양의 식탁에서와는 달리 간식의 개념이거나 아주 가끔 간단한 끼니를 대신하는 밀가루 음식이었던 우리의 빵은 언제부턴가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트렌드에 맞춰 건강식 혹은 밥 한 그릇을 대신해주는 당당한 한 장르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좋은 재료를 찾아 순수 만들어 먹는 이들도 많아졌다. 좋은 재료를 쓰니 영양면에서는 물론이고 맛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실은 그리 특별한 종류가 아니더라도 그저 갓 구운 빵은 언제나 옳다. 빵 냄새가 향긋한 부엌, 아침을 깨우는 빵과 커피의 향,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집을 따끈하게 데워놓은 오븐의 열기.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기꺼이 동의하고 싶은 따뜻하고 즐거운 빵에 대한 환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침 식사든 오후의 티타임이든 적당히 저렴한 와인 한 잔 넣고 즐기는 저녁 식탁이든 이제 빵이 어울리지 못할 자리란 없으니 빵과 음악도 언제나 그럴듯한 짝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엔 분위기 있게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좋겠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이나 슈만의 소품, 리스트의 종소리처럼 맑은 라 campanella. 그리고 심각한 베토벤의 의외로 어여쁜 소나타들처럼 말이다. 소박한 저녁 와인 파티엔 영화 속 캉파니를 만들던 첫 장면처럼 오르골 소리랑 플루트 소리가 섞인 듯한 따뜻하고 정갈한 음악도 좋겠다. 힘껏 주물러 반죽을 하고 밀가루를 솔솔 뿌리고 줄무늬 그릇에 예쁘게 성형하고는 멋지게 칼집을 내는 장면과 꼭 어울리던 그 수수하고 고운 음악 말이다. 그러고 보니 영화 내내 그렇게 소박한 음악이 함께했다. 큰 갈등도 강렬한 화면도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멋진 요리도 없었다. 모두 제자리에서 할 일을 했고 눈이 마주치면 웃었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었다. 요즘 들어서는 빵도 삶도 음악도 그렇게 담담하고 과하지 않은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실제로 좋은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서 오히려 참 다행이다.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아서 조금 더 그럴듯하다. 조금씩 다른 모양을 하고 세상에 나오는 갓 구운 빵을 기다리듯 매번 따끈따끈한 마음으로 기대되고 설렌다면 삶이란 것도 쭉 그렇게 그럴듯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곤 한다. 주말 아침엔 오랜만에 오븐을 켜고 옛 레시피 책을 뒤져 빵을 구워야겠다. 오랜만이니 새벽같이 일어나 허둥지둥하고 오래도록 예열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제대로 부풀지 않으면 얼른 뛰어가 훨씬 더 맛난 동네 빵집 빵을 사와야 할지도 모르겠다. 내 오븐에서든 전문가의 오븐에서든 갓 구운 빵은 언제나 오르니까. 그래도 음악은 안전하게 미리 골라 준비해 놓을 셈이다. 빵보다 음악이 자신 있는 분야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대신 맛있는 주말 모닝커피를 타내라고 주문도 할 셈이다.
아직은 싸늘한 이른 봄의 만찬, 음악이 있는 식탁, 즐거운 이야기가 자분자분 펼쳐질 작은 만찬들이 기다려진다. 종종 갓 구운 따뜻한 빵이 함께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KBS 오디오북 아리아 속 부모님 전상서. 푸치니의 잔니스키키 속 아름다운 아리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노랫말은 그리 효심이 가득한 내용은 아니다. 부모님께 바치는 우리의 모든 노래가 꼭 그런 모양이 아닐까 한다. 고운 선율을 입히고 듣기 좋은 말로 미화해도 내용은 늘 같다.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것은 뒤늦은 그리움뿐이다. 2006년 4월 프랑스 파리의 샤틀레 극장에서 노래하던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부친의 장례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대는 오래전 약속된 그녀의 국제무대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무대였다. 본 무대의 레퍼토리를 다 끝내고 네 번째 앙코르 곡을 부르기 전 그녀는 관객들에게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못하고 무대에 선 절절한 심정을 밝혔다 한다. 그리고 부른 곡은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키 속 아름다운 아리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다. 한 아버지의 딸인 동시에 세계 팬들의 프리마돈나인 조수미가 눈물 대신 선택한 사부곡이었던 셈이다. 관객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 믿었다. 잔니스키키는 푸치니가 1918년에 선보인 희극 오페라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부자의 죽음과 유산을 둘러싼 소동을 코믹하게 그려낸 단막 오페라로 탁월하게 묘사한 인간의 심리와 빼어나게 아름다운 아리아로 큰 공감을 얻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유명한 아리아, 조수미가 불렀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그리 효심 가득한 노랫말을 담고 있지 않다. 철부지 딸이 아버지에게 연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강물에 빠져 죽어버리겠다고 떼를 쓰는 노래인 거다. 거기에 푸치니는 더없이 아름다운 선율을 입혔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바치는 노래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하긴 부모님께 바치는 우리의 모든 노래가 꼭 그런 모양이 아닐까 한다. 고운 선율을 입히고 듣기 좋은 말로 미화해도 내용은 늘 같다. 사랑을 맡겨놓은 것처럼 내어놓으라고 하고 받으면 당연히 여기고 아무 때나 떼를 쓰기도 한다. 부모가 되어 그대로 되돌려 받고서야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의 부모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그 흔한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사는 우리는 여전히 그 말을 전하고 또 전할 뿐이다. 클래식 음악 속 부모님께 바치는 노래들도 다르지 않다. 모차르트는 여행 중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슬픔에 잠겨 있던 중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라는 노래에 선율을 입혀 아름다운 변주곡을 썼다. 노래는 고작 연애의 아픔과 고민을 어머니께 털어놓고 하소연을 늘어놓는 내용이다. 아름다운 선율에 기대어 모차르트의 절절한 그리움은 그렇게 담겼다. 드보르자크는 가곡 늙으신 어머니 내게 노래를 가르쳐 주실 때에서 시인 아돌프 헤이도크의 시를 빌려 이렇게 노래했다. 늙으신 어머니 내게 노래를 가르쳐 주실 때 이따금 눈에 눈물이 맺히셨네. 이제 나는 아들에게 그 그리운 노래를 가르치니 햇볕에 탄 내 볼에서 수염으로 눈물이 절로 흘러내리네.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건 뒤늦은 그리움뿐이다.
보은의 달이라 하는 5월이다. 마침 생신을 맞으신 나의 어머니께서는 여행도 잔치도 싫다 하시고 자식들에게 하나씩 따로 맞춤형 선물을 부탁하셨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입으로 무엇이라도 요구하신 것은 처음이다. 생신 때면 좋은 데서 가족 식사를 하고 화장품이며 봄옷을 사드리는 것이 고작 우리들이 한 일이라니. 그저 부끄럽고 송구하기만 하다. 둘째 딸인 내게는 절친한 친구분들과 함께 하실 집에서 차린 생신 밥상이 숙제로 떨어졌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랜 시간 함께 하신 13분의 고운 할머님들이시다. 어린 시절 그분들께 예쁨도 많이 받았고 오랫동안 뵙지 못해 궁금한 마음이 큰데도 처음 든 생각은 내 고단함에 대한 것이었다. 바쁜 5월인데 할 일도 또 갈 데도 많은데 나도 힘이 드는데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잠깐 스치고 나서야 후회로 마음이 먹먹했다. 별 수 없는 딸내미인 나는 또 얼마나 세월을 겪어야 정신이 들고 그리움에 가슴을 칠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려고 매일매일 생각을 한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몇 번씩 상을 차리고 허물고 다시 차려낸다. 정성껏 계획을 세우고 정성껏 장을 보고 정성껏 밥을 지어 식탁을 차리리라. 약하신 이와 위가 다치지 않게 연하고 간하고 부드럽게 두드리고 굽고 무치고 조리고 설레는 기분이 드시도록 예쁘게 차리리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 다짐을 한다. 그날엔 부모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아리아 몇 곡도 틀어놓을 수 있다면 좋겠다. 조수미의 목소리도 좋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변주도 현악기가 연주한 드보르자크의 가곡도 근사하겠다. 어린 딸처럼 곁에 바싹 붙어 내내 요리를 내고 시중을 들 셈이다. 좋아하시는 찹쌀로 떡도 만들어 케이크 삼아 촛불을 켜드리고 달콤한 향신장도 달여 한 병씩 어머님들 가시는 길에 들려드릴 셈이다. 이제라도 생각이 나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무어라도 드릴 것이 있어서 참 고맙다. 아리아가 어울리는 꽃피는 봄이어서 또 참 고맙고 다행이다. KBS 오디오 북 기피의 강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껏 갈고 닦았다면서 경험도 할 만큼 했을 건데 그리고 그저 이제쯤이면 당연히 기피라는 걸 가져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들이 자꾸 스멀스멀 함께하는 것이다. 18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는 기묘한 스토리가 소설로 출간된 건 1985년이었다. 이 뭐라 정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섬세한 필력으로 그려낸 이는 독일의 소설가 파트리크 쥐스킨트다. 미넨에서 태어나 독특한 작품들로 전 세계의 독자를 사로잡은 그는 매스컴의 끈질긴 추적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은둔의 작가로도 유명하다. 작품 향수 또한 그 충격적인 소재와 화제성으로 영화계에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지만 정작 영화화된 것은 오랜 설득의 시간, 15년을 지내고 난 2006년에 이르러서였다. 소설 속 주인공 그르누이는 출생부터 버려져 비릿한 생선 좌판 밑에서 태어난 사생아로 채취조차 갖지 못한 비참한 존재인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모든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천재적인 후각의 소유자로 묘사된다. 18세기의 파리는 악취가 가득한 도시의 전형으로 사람들은 적당히 잔인하고 비겁하게 그려졌다. 철저히 외면받은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향을 만들고자 했던 그르누이는 결국 순결한 소녀들의 채취를 소유하기 위해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사랑받기 위해 만든 최고의 향수에 의해 오히려 사람들에게 살해당한다. 그 충격적인 결말은 오래오래 잊지 못할 만큼 강렬했다. 영화에서는 보다 인간적인 등장인물들, 그리고 원작에 위배되는 잘생긴 외모의 주인공 등 변수가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에이도록 섬뜩한 충격은 마찬가지였다. 작가 주스 켄트를 주목받게 한 첫 작품은 그가 34세가 되던 해 작은 극단의 제2로 쓰게 된 콘트라베이스였다. 소설 향수가 나오기 한 해 전 1984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콘트라베이스 주자인 한 예술가의 고뇌를 그린 모노드라마로 이 시대의 최고의 희곡이자 문학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전공이 전공인지라 콘트라베이스는 내게도 아끼는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작고 귀한 책이다. 더불어 기피의 강요라는 멋진 작품으로 다리를 놓아준 고마운 책이기도 하다. 기피의 강요 또한 듀스킨트의 짧은 소설인데 고요히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드물게 날카로운 글이었다. 기피를 강요받고 혼돈에 빠진 젊고 재능 있는 예술가의 마지막 시간들을 묘사한 작품이 마치 시처럼 짧고 강렬해서 오랫동안 마지막 책장을 덮지 못했다. 따뜻한 봄이 한창이었던 지난달에는 마침 즐거운 음악회도 많았다. 오페라도 구경하고 운 좋게 가까운 친구들의 독주에도 2번이나 다녀왔다. 모두 어린 시절을 함께했고 같은 학교에서 음악이란 걸 시작하고 나누던 친구들이었다. 한창 젊은 시절엔 각자의 삶에 바빠 서로의 연주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음악회를 찾아가 듣곤 한다. 홀로 살짝 다녀오는 친구의 연주회 만큼 달콤하고 가슴 설레는 잔치가 또 있을까. 교수님으로도 프로 연주자로도 이미 훌륭하게 자리 잡은 바이올리니스트 친구의 연주는 한창인 어린 연주자들의 그것보다 더 싱그럽고 수려했다. 프로그램 노트를 함께 쓴 피아니스트 친구의 연주는 단정하고 기품 있었다. 두 사람의 연주는 오래도록 아끼던 책 한 권처럼 묵직했지만 꼭 그것뿐만은 아니었다. 봄처럼 달콤하고 청춘처럼 빛났다. 연주 전 독주회를 앞둔 친구에게 물었다. 중년이 된 우리가 마주한 연주의 의미에 대해서. 그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 고독하고 두려운 과정을 뒤로하고 다음 연주의 날짜를 잡는 용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도 예술이란 것에 기꺼이 몸담은 이로서 가지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지금만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 정신과 몸을 단련시키고 최선을 다한다고. 친구의 답이 좋아서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소설의 마지막 책장을 차마 덮지 못할 때처럼. 나의 노모께서는 아직도 이 어중간한 나이의 딸에게 한창 예쁜 나이라고 말씀하시곤 한다. 그러나 실상은 어느새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나이가 되고 보니 어쩐지 세상에서 은근슬쩍 강요받고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다. 실은 엄밀히 말해서 강요에 스스로 동참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는 기피가 아닐까 싶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껏 갈고 닦았다면서 경험도 할 만큼 했을 건데 그리고 그저 이제쯤이면 당연히 기피라는 걸 가져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들이 자꾸 스멀스멀 함께하는 것이다. 내게도 타인에게도 들이대는 엄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음악과 문학, 예술 분야에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기피를 강요하기 딱 좋은 말 많은 무대가 아닌가.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데 하물며 음식이라고 그리 자유로울 리는 없다.
남의 음식을 분석하며 먹는 것이 일상이고 조금 더 고급 재료, 조금 더 폼나는 레시피를 만들어 SNS에 자랑해야 하는 세상이 된 거다. 따뜻한 식사 자리에서 와인 한 병을 나누는데 책 한 권 지식이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포도의 단맛을 효모가 알코올로 바꿔놓는 일이 뭐 그리 대수라고. 깊고 오묘한 와인의 세계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물론 수백 종류의 와인을 즐거이 연구하고 읽고 알려주는 벗들이 멋지고 고맙고 겸손히 배우고 함께 즐기는 벗들 또한 그 못지않게 매력적이다. 다만 배려 없이 나서기만 하는 이들에게 강요받는 것은 왠지 탐탁지가 않다. 자랑하고 질책하며 깊이를 들먹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본질에서 너무 멀리 가버리는 것 같아 서글픈 생각도 든다. 향수도 와인도 그저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그르노이는 파멸했고 우리들은 종종 길을 잃으니 말이다. 어머니 보시기엔 여전히 꽃다운 나이, 중간 나이가 된 우리의 삶. 봄날에 마주하는 친구의 연주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것은 세상이 강요하곤 하는 깊이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어떤 기준에서는 깊이가 없고 종종 길을 잃기도 하고 상처 입고 헤매는 얕은 존재들이니까. 와인을 공부하고 멋진 음악회를 다니고 근사한 식탁으로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만 늘 마음에 들어앉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사람 냄새, 좋았던 시간들의 향기, 그날 그 시간에 흐르던 음악과 따뜻한 음식 한 접시다. 그리고 다정하게 나눈 이야기, 두고두고 꺼내 읽는 책 한 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어떤 순간들이다. 깊이에 대해서는 그저 각자 두고두고 열심히 채워가면 된다. 살다 보면 내 안의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들이 있다. 조용히 다가와서 선물이 되어주는 시간들 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정성껏 맞이하면 그뿐인가 한다. 깊이의 강요. 이 달콤하고도 만만찮은 나의 삶의 건네는 세상의 고마운 충고쯤으로 받아들이면 또 그뿐인가 한다. KBS 오디오북 여름. 시와 비와 전. 그저 비가 오고 좋은 이와 시가 곁에 있고 전 부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잘박잘박 자글자글 다정하니 달리 무슨 사연이 필요할까? 그러고 보니 시와 비와 전 서로 다른 셋이 만나 소리 하나로 근사한 동맹관계를 맺은 셈이다. 살다가 종종 아름다운 것을 만나면 시적이란 표현을 쓴다. 노랫말도 글도 그렇다. 시인이 쓴 진짜 시든 시처럼 아름다운 글이든 간에 말이 모인 구조와 짜임새가 단단하고 수려할 때 더 그렇게 느끼곤 한다. 시도 변해간다. 예전에 접했던 시들은 대개 울림이나 뜻이 깊은 말들의 모임이었는데 이즈음 와서는 시어들이 많이 달라졌다. 바쁜 세상이니 사람들의 내면을 얼른 파고들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인지 아니면 뭐든 시위하듯 마주하여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유달리 어둡거나 터무니없이 가벼운 단어들을 모아 시를 짓는 이들이 많아졌다. 고단한 세상살이 때문이겠지만
살다가 만나는 시 한 줄이 소중하다 여기는 쪽의 사람으로서 아직도 시는 아름답고 깊었으면 하는 마지막 글줄이다. 말도 글도 아닌 선율로 시를 쓴 사람이 있다.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 프레데릭 쇼팽이다.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쇼팽의 악보는 눈으로만 봐도 시처럼 그윽하다. 시가, 음악이 바로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모양새다. 눈으로 실컷 읽다가 건반을 열면 만만치 않은 선율의 세계에 들어선다. 시가 되기까지는 멀고도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다. 세상의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쇼팽의 시를 사랑하고 고민하고 연주한다. 작곡가이자 뛰어난 연주가였던 쇼팽은 늘 창백하고 병약한 피아니스트였다. 1838년 겨울쯤 심한 폐결핵으로 고통받던 청년 쇼팽은 당시 연인이었던 여류 소설가 조르드 상드와 함께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으로 요양을 떠나기에 이른다. 그러나 6살 연상의 이혼녀 조르주 상드는 이미 2아이의 어머니였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지내는 두 사람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그리 좋지 못했다. 파리에서 오기로 한 피아노는 제때 도착하지 않아 피아니스트를 초조하게 했고 둘의 경제 상황 또한 날로 악화됐다. 예상과는 달리 날씨마저 열악해 쇼팽의 병은 깊어만 가고 정신적으로도 몹시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아이러니한 것은 섬에서의 이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훗날 작곡가 쇼팽의 가장 생산적인 시기라 평가될 만큼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남겨주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조를 다 사용해 24개를 채운 그의 전주곡들 또한 대부분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발표 당시에는 길이가 짧고 구조가 심오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마치 시와 같은 선율은 결국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후세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쇼팽의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시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전주곡들은 훗날 사람들에 의해 이런저런 이름을 얻기도 했다. 널리 알려진 전주곡 15번 또한 빗방울 전주곡이란 제목이 붙여졌다. 왼손가락은 시종일관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건반을 두드리고 그 낙수 소리를 타고 오른손이 춤을 추듯 아름다운 선율을 그려내는데 듣고 있으면 맑은 날이라도 혹시 하는 마음에 창밖을 살피게 된다. 마침 무더운 요즘 같은 날씨에 고마운 담비라도 뿌리는 날에는 그리고 운 좋게 쇼팽의 이름을 생각해낸 날에는 창밖의 빗방울과 건반 위의 빗방울을 서로 겨루어가며 고즈넉하게 시인 놀이라도 해볼 일이다. 시인 놀이에 더해질 맛난 음식도 있다. 보통은 비가 내리면 해가 숨고 바람도 서늘하기 마련이니 칼국수나 수제비처럼 담백하고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진다. 그리고 따끈하고 바삭한 전도 빠질 수 없다. 쪽파를 빗줄기처럼 가지런히 놓고 오징어를 통통하게 썰어 반죽을 부어가며 노릇하게 바싹 부쳐내면 먹기도 전에 이미 흐뭇하고 배가 부르다. 내친 김에 동동주라도 곁들여 소박하게 한 상 차려 먹으면 비가 와서 조금 울적했던 기분이나 취소된 시끄러운 계획쯤은 오히려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비 오는 날 밀가루 음식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과학적으로 분석해가며 세로토닌 성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심각한 소리도 있고 저기압 덕분에 전부치는 냄새가 딱 내 코끝 높이에 맞아떨어진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저 비가 오고 좋은 이와 시가 곁에 있고 전부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잘박잘박 자글자글 다정하니 달리 더 무슨 사연이 필요할까? 그러고 보니 시와 비와 전 서로 다른 셋이 만나 소리 하나로 근사한 동맹관계를 맺은 셈이다. 가뜩이나 점점 동료를 찾기 힘든 세상살이에서
이 근사한 동맹은 내가 나에게 내미는 작고 기분 좋은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다. 어느 비 오는 날에 세상에 시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마음이 있으면 한 줄 노래도 시가 되니 사람이 이래서 귀한 것인가 한다. 사람이 귀하면 사는 일이 그저 시가 되기도 하니 이 또한 더없이 귀한 것 아닌가 한다. 내 안의 판타지. 살다가 종종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고리를 잘 관리하고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보란듯이 깊숙한 곳을 파고 들어오는 날렵하고 찬란한 순간들이 있다. 단단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판타지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들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가슴 깊은 곳에 판타지 하나쯤은 품고 산다는 말이 있다. 판타지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공상의 산물이다. 프로이트는 이 수상한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데 셰익스피어를 인용했다. 판타지란 진리라는 잉어를 낚아올리는 허구적인 미끼다. 햄릿 속 폴로니우스의 대사란다. 영화 속에서 판타지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몹시 그럴듯한 세계를 보여준다. 특별히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영역, 꿈의 세계를 가장 쉽게 치열하게 그려낼 수 있으니 관객은 반가워서 열렬히 호응하곤 한다. 문학작품 속 판타지도 덜하지 않다. 초자연적인 존재, 영웅, 상상 속 세계를 작가가 세운 세계관 안에서 자유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그 세계 안에서는 마법사도, 불을 뿜는 용도, 늑대인간이나 뱀파이어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시대적 배경이 꼭 어두컴컴한 중세시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현대적인 도시도 그 무대가 될 수 있고 미래의 어떤 세계를 그려내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환상적인 게임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음악에서 판타지의 사전적 의미는 악상의 자유로운 전개에 의하여 작곡된 낭만적인 악곡이다. 보통 환상곡이라 불리는 이 장르는 시대별, 작곡가별, 다양한 형태의 곡들로 가득하다. 때로는 즉흥곡의 성격을 띤 혹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지닌 소품이기도 하고 종종 유명 오페라 곡들을 주제로 자유롭게 변형, 작곡되기도 한다.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슈맘과 브람스, 사라사테까지 주옥 같은 판타지를 후세에 남긴 작곡가가 여럿이다. 1838년 독일의 클른에서 태어난 막스 브루흐도 우리에게 근사한 판타지를 한 곡 남겨준 작곡가다. 브루흐는 살아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명성을 누렸던 음악가로 알려져 있다.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했고 교수로도 존경받았다. 합창음악도 여러 작곡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교향곡도 3편이나 남겼다. 그러나 사후에 그의 이름을 빛낸 것은 정작 합창곡도 교향곡도 아닌 아름다운 한 편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다. 그마저 자신이 쓴 첫 번째 협주곡을 능가하는 곡을 다시는 쓰지 못해 고심했다 전해질 정도로 매력적인 작품이었다. 바이올린을 이토록 깊이 이해한 그가 써낸 또 다른 매혹적인 작품이 있다. 1880년 베를린에서 작곡된 스코틀랜드 환상곡이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 월터 스콧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작곡가는 스코틀랜드의 민요 선율을 기초로 이 아름다운 환상곡을 완성했다고 한다. 평소 민요를 사랑하고 민요가 지니는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찬양해왔던 그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작업이었다. 민요가 가지는 서정적 흐름과 처연함을 아름답게 그린 이 마스터피스에서 그는 자신의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또한 고스란히 담아냈다. 강단에 서기 위해 음악가로 활동하기 위해 늘 도시에 머물던 작곡가는 해마다 찾아오는
고향의 봄, 자연의 푸르름, 산과 숲을 그리워했으며 그것들이 그의 작품 세계의 원천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다고 한다. 철들고 보니 어느새 바이올린 전공자로 살고 있던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판타지는 영화 속 멋진 환상의 세계도 책 속에 등장하는 근사한 공상의 삶도 아닌 그저 말 그대로의 판타지,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이었다. 판타지를 판타지로 품다니 이런 재미없는 경우가 또 있을까? 엄밀히 말한다면 스코틀랜드 환상곡이 흐르는 무대를 판타지로 삼았다는 것이 맞겠다. 음악에 문외한이셨던 나의 부모님이 언니에게 키만한 첼로를, 나에게는 팔뚝만한 바이올린을 사주셨던 그 경이로운 날부터라고 멋지게 말하고 싶지만 나의 판타지가 판타지답게 자리 잡은 건 실은 그보다 훨씬 더 훗날의 일이었다. 그날은 나의 마지막 스승이셨던 미스터 후지와라의 교내 협연이 있던 날이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연주자가 꼭 같은 의미는 아니기에 의심 반, 기대 반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처음 듣는 무대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살다가 종종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고리를 잘 관리하며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보란듯이 깊숙한 곳을 파고 들어오는 날렵하고 찬란한 순간들이 있다. 단단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판타지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들 말이다. 무대에서 선생님의 오른팔이 물고기처럼 반짝거렸다. 선생님의 작은 체구는 고요히 그 자리에 있는데 선생님의 깊고 깊은 스코틀랜드 환상곡은 매끈매끈 펄떡이며 빛나게 무대를 채웠다. 그날부터 나의 판타지는 뻔하고 재미없게도 스코틀랜드 환상곡이 되었음을 더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영영 판타지에 그쳤다는 것도 이제는 아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브루흐가 그려낸 판타지의 고향 스코틀랜드에는 해기스라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향토 음식이 있다. 스코틀랜드의 자랑인 몰트 위스키와 함께 먹기에 최고의 파트너라 여겨지기도 한단다. 14세기 사냥한 동물의 내장을 가급적 빨리 조리해 먹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설이 유력한 걸 보니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이기도 하다. 커다랗고 둥근 순대와 같은 모양으로 양이나 송아지의 내장을 오트밀과 향신료와 섞어 그 위장에 채워 넣어 삶아 조리한다. 당근이나 순무, 감자 으깬 것과 함께 내며 몰트 위스키와의 마리와주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밖에도 오트밀죽과 연어, 앵거스 소고기 등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식탁이라고 한다. 이제는 바이올린 활 대신 국자나 뒤집개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내게 스코틀랜드 환상곡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빛나는 판타지다. 대체로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편인 요즘의 나에게 판타지는 그리움과 아쉬움의 유일한 동의어가 된다. 하이패치와 정경화는 물론 여러 연주가의 명음반을 고루 사 모으고 좋은 시간에 아껴 듣곤 한다. 어쩌면 판타지는 판타지로 남아서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써버리지 못하고 남아있어서 판타지인지도 모르겠다. 너무 뻔해서 시시한 나의 판타지가 실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기도 하다. 마음 먹는 대로 하이패치도 정경화도 나의 판타지에 끌어들일 수 있다니 행운도 이런 행운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판타지는 판타지대로 두고 무의식과 의식의 고리는 잘 잠가두기로 한다. 다이어트 중인 남편은 종종 오트밀 죽을 찾고 딸아이는 가끔 한국식 해기스인 순대를 먹자고 엄마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 요즘 생선 굽기가 번거로워 통 못 드셨다는 어머님께 주말에 한 마리 맛있게 구워드리려고 조금 아까 살이 두툼한 연어를 장봐오고 달콤한 조림장도 만들었다.
판타지와 일상은 종종 이렇게 서로 재미나는 타협도 하나보다. 스코틀랜드는 아직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고 부르흐를 멋지게 연주하고자 했던 나의 야심찬 무대 계획은 영영 미수에 그쳤지만 나의 판타지는 여전히 내 깊은 곳에서 유효하다. 그저 너무 달콤해서 가끔씩만 꺼내보기로 한다. 내게는 귀하고 귀한 것이니 알뜰살뜰 아껴 쓰기로 마음먹는다. 그래도 무의식과 의식의 빗장을 풀 때마다 꺼내어 들을 수 있는 스코틀랜드 환상곡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정경화의 연주도 하이패치의 연주도 더할 나위 없이 환상적이니 이 또한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판타스틱한 여름은 한창이고 세상을 밝히는 판타지가, 나와 당신의 판타지가 이 여름처럼 싱싱하고 푸르게 오래오래 살아남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 KBS 오디오북 5분 음악, 5분 요리. 선물 같은 5분의 음악을 들려준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 듣다 보면 답례로 맛있는 5분의 식탁을 차려내고 싶은 고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더위가 남아있는 여름의 끝에 맛있게 클래식이 선물하는 5분짜리 이야기다. 클래식 음악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수십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지루한 길이와 무게에 있지 않을까 한다. 웬만한 음악 애호가가 아니고서야 40분씩 꼼짝 않고 들어야 하는 교향곡이나 협주곡, 혹은 진지한 실내악곡 전악장을 순순히 즐거운 마음으로 견뎌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굳이 낯선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하다가 혹은 종일 업무에 시달린 머리를 식히려 차 한 잔 곁에 두고 감상하려 해도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다. 길고 무겁고 심각하다. 때론 공감하지 못하고 비껴가기만 하는 내가 부끄럽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살다가 음악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작은 커피숍에 가도 음악이 흐르고 있어야 자연스럽고 하다못해 통화 중 대기 상태에서도 친절한 음악이 흘러나오면 나도 따라 좀 더 친절한 마음이 된다. 슬플 땐 더 슬픈 음악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고 길거리 스피커는 경쾌하고 즐거운 소리를 내야 제맛이다. 나를 위한 음악들이다. 클래식 음악도 다르지 않다. 누구나 아무 때나 브람스의 교향곡을 들으며 고민할 필요는 없다. 밥을 먹으면서 심오한 쇼스타코비치를 들을 일도 없고 달콤한 데이트에 심각한 말러를 깔아놓을 일도 아니다. 때론 음악 감상도 책을 읽는 일과 같아서 스토리라인이 필요할 때가 있다. 가만 이야기를 시작해서는 이런저런 사연을 늘어놓다가 멋지게 클라이맥스를 자랑하고 다시 슬며시 마무리 짓는 일처럼 말이다. 늘 그리 긴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다. 딱 떨어지는 단편소설이나 시 한 편이 그리운 날이 있는 것처럼 따뜻한 찬물을 끓여 찻잔에 우려낼 동안만큼의 시간. 그저 5분짜리 달콤한 휴식 같은 이야기가 듣고 싶은 날도 있으니 말이다. 어찌 보면 듣는 일과 먹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구색 맞추어 가지가지 한 상 차려내는 식탁이 탐스러운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때때로 그저 5분짜리 요리 한 접시로 넉넉해지는 순간도 있으니 말이다.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인 크라이슬러는 그 연주만큼이나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품들을 몇 곡이나 만들었다. 연주자로서 너무나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작곡가로 데뷔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고전 필사본이라는 이름으로 몇 개의 곡을 묶어 발표했다. 마치 이미 존재하는 곡들을 발굴해서 편곡해 놓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훌륭한 초연으로 갈채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작곡한 곡임을 알렸다.
정성을 다해 작곡하고 마음 졸이며 발표했을 법한데 작품들은 오히려 여유만만이다. 기품 있고 경쾌한 선율에 바이올린만이 가질 수 있는 유려함이 가득하다. 게다가 한 곡 한 곡이 채 5분을 넘지 않는다. 그 짧은 찰나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맛있게도 풀어놓은 거다. 실은 크라이슬러가 이 소품들을 작곡했을 당시의 녹음 기술로는 디스크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연주 시간이 고작 5분 남짓이었다는 우리에겐 더없이 다행스러운 이유도 있다. 오늘날의 CD 길이가 베토벤 합창 교향곡에 기준하여 정해졌다고 알려진 것처럼 크라이슬러에게는 5분이라는 간결한 시간이 주어졌던 거다. 세기의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충분히 달콤하고 넉넉한 공간이었다. 늦은 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니 부엌불 앞에 잠시 서 있는 일도 고단하기만 하다. 쉽게 해먹고 얼른 치우고 달게 쉬고만 싶다. 그런 날에는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5분짜리 음악을 틀어놓고 그와 꼭 알맞은 5분짜리 식탁을 차려내는 건 어떨까? 우동살이나 가늘고 야들야들한 파스타를 삶아 싱싱한 야채를 듬뿍 얹고 닭고기나 얄팍한 차돌박이라도 구워 얹어 나만의 소스에 섞어 먹는다면 수수한 한 끼 밥상으로 손색이 없으니 이 여름 남은 더위에 차려볼 만한 식탁이 아닌가 한다. 아이와 함께라면 5분 타이머를 틀어놓고 째깍째깍 속도 요리에 도전해보는 것도 또 재미나고 즐거울 일이다. 크라이슬러의 그 유명한 사랑의 기쁨이 연주될 동안 예쁜 파스타 한 그릇을 뚝딱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로즈마린이 흐를 동안 맛있게 나누고 다시 사랑의 슬픔을 들으며 향긋한 차도 마시고 5분의 선물로 달콤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참으로 많기만 하다. 세기의 명연주자도 눈치를 보았었다. 그리고 눈치를 보며 내놓은 작품들은 이제는 무대에서 앙코르 곡으로 가장 많이 연주될 만큼 대중에게 사랑받는 곡들이 되었다. 쉽고 짧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클래식 음악은 특정 애호가만의 것이 되기엔 아깝고 아름답다. 그리고 다행히 아주 많다. 듣다 보면 어느 날은 40분짜리 교향곡에도 마음이 열릴 일이다. 어느 날은 다시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소품을 들으며 수수한 식탁을 차릴 수도 있다. 나에게 선물이 되는 시간이 있다. 제자리에서 맞이하면 그뿐이다. 가을 홀로 추는 춤 바흐의 이 성서는 알고 보면 무곡의 형식으로 쓰였다. 곡의 구조와 화성은 우주처럼 깊은데 그저 춤을 추듯 연주하라 한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더 아름답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연주자 중 한 명이라 여겨지는 파블로 카잘스는 피카소와 가우디의 나라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교회 오르가니스트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음악 공부를 시작한 그는 일찍부터 첼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연습에 몰두하던 소년이었다. 13살이 되던 해 이제 막 풀사이즈의 악기를 얻게 된 소년 카잘스는 악보를 사기 위해 들렀던 서점의 고서더미에서 낡고 빛바랜 바흐의 첼로 무반주 모음곡 전곡 필사본 묶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이어진 이 대가와 첼로의 성서와의 인연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운명적이어서 생각만 해도 안도와 감사의 마음이 절로 들 지경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 세기의 연주자를 칭송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소년 카잘스가 마치 처음으로 이 무반주 모음곡 전체를 발굴해낸 듯 입소문을 냈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전 1825년경에 이미 세상에 선보인 적이 있던 작품이고 종종 일부가 연주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카잘스가 바흐를 손에 쥔 이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바흐의 무반주 모음곡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귀한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카잘스는 운명처럼 만난 악보를 들고 연습과 연구를 거듭하고 수정 보완해가며 12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이 무반주 모음곡의 첫 연주를 선보였다고 한다. 그러고도 또 수십 년을 공들인 후에야 전설적인 전곡 녹음을 완성했다고 하니 한 예술가가 삶을 걸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에 감동과 경이로움마저 느껴진다. 흔히 바흐의 작품들은 클래식 음악의 바이블이라 불리곤 한다. 악기마다 마스터피스로 여겨지는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첼로의 무반주 모음곡은 그들 중 하나다. 첼로를 업으로 한 연주자라면 이 마스터피스의 전곡 연주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들은 성서를 대하듯 이 무반주 모음곡 전곡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마주하고 읽고 또 읽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공들여 감히 연주한다. 그런데 바흐의 이 성서는 알고 보면 무곡의 형식으로 쓰였다. 곡마다 전주곡을 시작으로 알라망드, 쿠랑트, 사라방테, 지그, 가보트, 미뉴에트 등 춤곡의 형식들이 악장 앞머리에 명시돼 있다. 곡의 구조와 화성은 우주처럼 깊은데 그저 춤을 추듯 연주하라 한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더 아름답다. 여름이 한 발 물러섰다. 당황스러울 정도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때가 되니 또 어김없이 풀이 죽어 갈채비를 한다. 때가 된다는 일만큼 신기하고 안심되는 일이 또 있을까. 그러니 더위도 아픈 시절도 힘든 시간들도 때를 기다리면 참아낼 수 있는 것인가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흔한 말은 참 여러 순간 우리들의 삶에 위로가 된다. 더위로 미뤄뒀던 일들이 많다. 집안 곳곳에 습기와 게으름의 흔적이 남았고 냉장고는 간단하고 찬 음식만 자꾸 찾았던 여름 덕에 실속 없는 먹을거리들로 헐거워졌다. 노트북은 책상 구석에 밀어두어 맥없이 먼지만 뒤집었었고 읽고 싶어 사들인 책들은 책꽂이에 단단하게 꽂혀있다. 먼지를 털고 냉장고를 비우고 또 새로 채우고 책상을 정리하고 책꽂이에서 책을 꺼낸다. 창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이른 가을 맞이를 한다. 할 일이 지천인데 즐겁다. 오랜 더위가 지루하기도 했고 아침 저녁으로 슬며시 다가온 가을 냄새가 반갑기도 하기 때문이리라.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들이 춤이라면 아마도 그것은 홀로 추는 동무가 아닌가 한다. 가을은 마침 홀로 있기에 꼭 알맞은 계절이기도 하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우리들 삶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은 늘 아쉽고 귀하다. 홀로 생각하고 홀로 위로하고 홀로 비우고 채우는 시간들. 바흐의 무곡이 춤추듯 다가와서 삶의 성서가 되어주는 그런 시간들 말이다. 홀로 있기 좋은 가을엔 가끔은 나만을 위한 음식도 짓는다. 글을 짓듯 음식을 정성껏 지으면 그 시간도 때론 선물이 된다. 노동이 고되면 변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니 쉽고 간단한 메뉴로 고르는 편법도 조금 필요하겠다. 마침 여유 시간이 난 아침나절엔 가까운 빵집에 나가 가꾸운 호밀빵을 한 봉지 집어들고 와도 좋겠다. 느릿느릿 걸어 돌아오고 토스터에 빵을 넣고 예쁜 과일도 자를 일이다. 이왕이면 한창 제철을 맞은 어여쁜 무화과나 붉은빛이 고운 사과가 좋겠다. 허브가 푸릇푸릇 들어간 크림치즈도 양껏 바르고 양파도 갈색이 나도록 나른나른 볶아 함께 얹어야겠다. 이 가을 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 나를 위해 지은 예쁜 음식과 바흐의 멋진 춤곡,
책꽂이가 허술하도록 빼내 읽는 책들과 더위가 가신 가을 산책길이 있다면 이보다 더 근사할 것이 무엇일까? 어린 카잘스는 낡은 책더미 사이에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삶의 안내서를 집어들었다. 소년의 마음이 되어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은 계절. 어김없이 다가온 이 가을에 소년처럼 삶의 또 다른 길잡이를 홀로 발견해낼 수 있기를 고대한다. 진지하게 나와 마주하되 춤을 추듯 즐거이 살아낼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본다. KBS 오디오북 동반자 그 환상의 파트너. 음악처럼 친구처럼 사람들처럼 음식도 궁합이 맞는 짝이 있는가 한다. 소박한 것들도 제 짝을 제대로 만나면 조금 더 제 구실을 해내는 걸 그 오랜 세월을 보내고서야 배려 없는 수천 번의 식탁을 차리고서야 조금씩 더 알아간다. 젊어서는 손님을 초대해놓고 어설픈 솜씨 자랑을 하느라 내가 잘할 줄 아는 요리 위주로 이것저것 식단을 짰다.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부려가며 한상 가득 만들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도무지 맥락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 시절 나의 그 맥락 없는 식탁에 자주 기꺼이 함께해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 작은 테라스가 있는 집으로 이사 온 후 손님 초대가 늘었다. 가을이 깊은 어느 일요일 친한 친구들이 시간을 맞췄다. 그냥 친구들 놀러 오는 자리니 고기는 한 가지로 통일하자고 해보았으나 우리 집 바비큐맨이 스테이크도 갈비도 꼭 굽고 싶다는 통에 못 이기는 척 오랜만에 푸짐하게 고기를 준비했다. 메뉴가 동서양을 넘나들어야 하니 반찬도 제 짝 맞춰 만들었다. 먼저 구울 스테이크와 어울리는 방울토마토는 껍질을 벗겨 드레싱에 절이고 나중에 갈비와 함께 낼 고추는 송송 썰어 자작하게 된장바기를 만들었다. 찌개와 쌈을 곁들이면 달리 크게 준비할 것이 없으니 차리는 사람에게도 좋은 구성이다. 늦게 오는 친구를 기다리는 막간 타임에 먹을 베이컨 감자 샐러드는 찬 맥주와 함께 내려서 하고 요즘 좀 값이 내려간 통통한 전복은 살짝 쪄서 야채 소스와 버무려 내면 고기 먹기 전 화이트 와인과 잘 어울릴 것 같다. 별 요리가 아니어도 나름대로 다 짝이 있는 거다. 서로 받쳐주고 어우러져주고 돋보이게 해준다. 음악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좋은 짝이 되어주는 동반자들이 있다. 악기끼리의 특별한 어울림은 물론이고 곡을 구성하는 형식도 서로 걸맞은 세트가 있는 것이다. 곡과 가사도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멜로디의 분위기와 노랫말이 맞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전설처럼 이름을 남긴 환상의 파트너, 명 콤비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악기의 오케스트라가 되어주곤 하는 피아니스트와의 한 쌍이 흔히 기억되는 동반자들이다. 모차르트의 대가, 바이올리니스트 아르투르 그리미오와 피아니스트 클라라 하스킬은 대표적인 듀오 중 하나로 주옥 같은 명연주 명음반을 여럿 남겼다. 병마와 싸우며 등이 굽도록 연주한 하스킬이 낙상으로 사망할 때까지 두 사람이 함께한 음악은 셀 수 없이 많다. 특별히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차르트는 바이올린 소나타의 교과서가 되었다. 모차르트 소나타 명반에 그리미오와 하스킬이 이름을 남긴 것에는 무조건 동의하지만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와 올레그 카간의 모차르트 연주에 선두 자리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두 러시아 연주자의 음반을 우연히 접하고 보물로 삼은 케이스다. 그런데 정작 리히테르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 칭한 이는 따로 있었다.
누구나 그 선율을 들으면 단번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장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다. 그는 언제나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스펙트럼을 있는 대로 극대화한 듯이 연주한다. 그런 오이스트라흐와 함께 전설이 된 파트너는 레프 오보린이었다. 둘이 함께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들은 반론을 제기하기 힘든 명연주로 굳건히 전설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물론 베토벤 소나타에서만은 다른 의견도 가능하게 한 헨릭 쉐링과 잉그리드 헤블러도 빼놓을 수 없다. 단단하게 공간을 채우는 두 사람의 연주는 사운드만으로도 견고한 파트너십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된다. 그 밖에도 고전적인 피아니즘과 앙상블의 정수를 보여준 비랄른캠프와 볼프강 슈나이더한, 같은 피아니스트, 다른 파트너로 확연히 다른 해석의 연주를 보여준 캠프와 예후디 메뉴인, 훨씬 더 대중 앞으로 다가온 이작 펄만과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지극히 아름다운 연주의 기돈 크레머와 마르타 아르헤리치, 이루다 꼽을 수 없는 멋진 앙상블들이 존재한다. 악기 연주자들 뿐일까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와 피아니스트 제랄드 무어의 아름다운 가곡 겨울 나그네는 여러 무대의 다른 연주를 모두 사모아도 아깝지 않을 명연주며 많은 이들에게 겨울 나그네의 입문서이자 종착역이 되어주곤 한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서로 어울리는 짝이 있다. 물론 어느 한 조합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이스트라흐와 오보린의 연주가 뜨거운 연애와 같다면 리히테르와 함께한 오이스트라흐의 연주는 깊고 묵직한 한 권의 철학책과도 같았다. 제랄드 무어와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겨울 나그네가 너무 완벽해서 먹먹했다면 브렌델과 함께한 피셔 디스카우는 보다 자유롭고 로맨틱했다. 음악처럼 친구처럼 사람들처럼 음식도 궁합이 맞는 짝이 있는가 한다. 소박한 것들도 제 짝을 제대로 만나면 조금 더 제 구실을 해내는 걸. 그 오랜 세월을 보내고서야 배려 없는 수천 번의 식탁을 차리고서야 조금씩 더 알아간다. 때로는 작은 부엌도 이렇게 우주가 되어준다. 한 장의 음반도, 음악 이야기도, 사람들도,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도. 우주가 되어주는 소박한 것들과 함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겨울. 너의 이름은 빨강. 빨강은 때로는 비밀스럽고 금지된 것을 대표한다. 빨강은 따뜻하고 강렬하며 위험하고 뜨겁다. 단번에 눈에 띄고 기꺼이 주목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7살 때 내가 처음 만난 바이올린은 8분의 1 사이즈의 작은 스즈키 바이올린이었다. 앙증맞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엄마 손에 들려 내게로 왔다. 소리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퍽퍽하고 남루했지만 어린 마음에 기쁘고 반가워 아끼고 아꼈다. 나의 첫 번째 바이올린이었다. 키가 자라고 팔이 길어지면서 몇 개의 새로운 악기와 만나고 헤어졌다. 전공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악기를 고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실은 내가 악기를 고른 것이 아니라 악기가 나에게 온 것이라는 표현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다. 그다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지 못하더라도 연주자가 바이올린과 만나는 일은 그렇게 신비로운 일이다. 나의 마지막 바이올린은 15살 때 내게 온 붉은빛의 풀사이즈 악기였다. 아주 건강하고 단단한 모양의 따뜻한 소리를 냈다. 이 악기와 함께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대학 입시도 치렀다. 동경하던 베토벤과 시벨리우스의 콘체르토도 가까스로 연주해냈고 소원하던 현악 사중주도 오케스트라 연주도 해보았다.
늘 클래식 음악을 한다고 잘난 체 했지만 아끼는 사람들의 결혼식 축가에 유행가도 즐겁게 연주하고 아이들 어릴 적엔 갖가지 동요도 기꺼이 해 바쳤다. 색이 짙고 붉어서 밝은 빛의 연주복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철없는 불만을 품었던 나의 레드 바이올린은 변화무쌍하고 따뜻하고 흥미진진한 나의 오랜 친구였다. 1998년 레드 바이올린이란 제목으로 개봉된 영화 속 바이올린도 피처럼 붉은 빛을 띤 아름다운 악기였다. 완벽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 부조티는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며 아들에게 줄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그러나 불길한 예언과 함께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절망한 부조티는 아내의 머리칼을 붓을 삼아 그녀의 붉은 피를 발라 완벽한 혼을 가진 바이올린을 완성하는데 이 섬찟하도록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영화는 어찌 보면 바이올린의 시선을 따라 움직인다. 바이올린은 시대를 굽이굽이 넘어다니며 갖가지 사연과 인물들의 삶에 들어가고 또 관여한다. 붉고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여정은 언제나 위험하고 신비롭다. 그리고 영화 내내 흐르는 바이올린의 선율은 매혹적이다. 섬세하고 사려 깊은 소리로 사랑받던 청년 시절 조슈아 벨의 연주였다. 영화 속 바이올린이 붉은 빛을 띠게 된 것은 사랑하는 여인의 피 때문이다. 핏빛으로 대변되는 빨간색은 때론 비밀스럽고 금지된 것을 대표한다. 빨강은 따뜻하고 강렬하며 위험하고 뜨겁다. 단번에 눈에 띄고 기꺼이 주목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것이다. 꽃도 해도 단풍도 붉을 때 더 아름답고 붉은 빛이 가득하면 어쩐지 에로틱하기까지 하다. 터키 문학사상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오르한 파묵의 소설 내 이름은 빨강에서도 작가는 빨강이라는 색의 고귀함을 이야기한다. 오스만 제국 시대에 실존했던 세밀 화가들의 장인 정신과 새로운 문물에 대한 고뇌를 묘사한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이야기의 맨 앞에 빨간색을 내세웠다. 독자들은 소설 속 빨강이 소설의 주요 사건이자 동기가 되는 죽음을 연상시키면서도 서양화에 맞서 세밀화를 지키고자 하는 화가들의 열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빨간색은 소설의 한 챕터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고 고귀한 색이며 살인사건이라는 극단적인 주제 속에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이야기 전개 안에서도 더없이 고고하고 의연하기만 하다. 마치 레드 바이올린처럼. 몇백 년을 굽이굽이 살아 사랑하는 이의 고귀한 죽음만큼 아픈 소리를 내어주던 붉은 바이올린처럼. 어떤 이의 삶, 어떤 이의 죽음, 그리고 늘 그 곁을 지켰던 아름답고 위험한 빨간빛의 바이올린처럼. 빨강은 그렇게 여러 예술가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의 작품 세계를 지배했나 보다. 빨간색이 특별히 아름다운 계절이다. 핏빛을 띤 슬픈 바이올린 빛깔도 옛 화가들이 목숨처럼 아끼던 붉은색도 아닌 반짝반짝 즐거운 빨강 말이다. 시절이 몇 번 바뀌어도 여전히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빨간 방울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옛사람인 나는 올해도 크리스마스 테마색으로 빨강을 기꺼이 고를 예정이다. 몇 번 다른 시도를 했으나 늘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옷장 속은 늘 우중충하고 붉은 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데 트리의 유난을 떠는 걸 보면 이 계절 빨강 사랑은 오랜 시간 무엇인가에 세뇌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이 즈음에는 음식도 어쩐지 붉고 어여쁜 음식이 어울린다. 잠깐 얼굴을 내보이는 귀한 석류는 말할 것도 없고 아가볼처럼 빨간 사과랑 딸기 그리고 탐스러운 토마토까지 온통 요리에 동원하게 된다. 로즈마리 몇 잎이랑 붉은 석류알 몇 개면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기도 식은 죽 먹기다.
하얀 슈거 파우더를 눈처럼 솔솔 뿌리고 석류화를 얹어 뚝딱 만들어낸 케이크는 기분 내고 싶은 어떤 겨울날에 꼭 맞는 즐거운 선물이 된다. 사랑스러운 석류 케이크에는 행복한 캐럴이 안성맞춤이겠지만 가끔은 나를 위해 조시아 벨의 레드 바이올린을 기꺼이 불러내본다. 슬프고 처연한 선율이 행복한 시간과 묘하게 어울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손끝이 빨갛도록 석류를 까며 빨강과 예술을 지키던 고대의 화가들도 내 멋대로 떠올릴 수 있으니 말이다. 살다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의 삶도 어쩐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서늘한 날들이 있다. 알고 보면 어떤 이의 삶도 굽이굽이 이야기가 없는 삶이 없고 누구의 이야기도 고단하고 처연하지 않은 것이 없다. 누구의 삶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할 삶이란 없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계절에 특별히 서늘한 어떤 날에는 내 고단한 삶에게 가만가만 말을 건네본다. 너의 이름은 빨강, 붉고 빛나는 빨강, 피처럼 소중한 빨강. 그토록 아름다운 너의 이름은 빨강. KBS 오디오북 커피를 사랑한 음악의 아버지. 에티오피아의 어린 목동, 아라비아의 승려, 그리고 음악의 아버지 마흐에 이어 지금 우리들까지. 신비로운 커피 열매의 순례길은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손끝 시린 추위가 한창이다. 반짝반짝 크리스마스도 지냈고 어수선하던 연말도 보냈으니 이제는 다가오는 새해를 제대로 맞이할 시간이다. 흩어졌던 마음도 단단히 먹고 홀로 생각도 하며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 반쯤은 실패할 것이 분명한 계획도 세운다. 실패할 때 하더라도 계획하고 공상하는 일이 즐겁기만 하다. 해마다 겪는 일인데도 이때쯤엔 조금 순수한 마음이 되어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럴 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이 우리를 돕는다. 바쁜 일상 중에 고즈넉한 시간과 티타임은 동의어가 되기도 한다. 좀처럼 생각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 건네주는 공간은 짐작보다 크다. 사람과 함께라면 그것도 좋고 오롯이 혼자라면 평소에 미뤄놓았던 중요한 생각들을 떠올려 보기도 한다. 차 한 잔의 시간의 대표 주자는 누가 뭐래도 커피가 아닐까 싶다. 갖가지 허브티도 향긋하고 온갖 종류의 물도 쏟아져 나오지만 커피의 자리는 아직 꽤 단단한 듯 보인다. 10걸음씩만 걸어가도 커피숍이 있고 집마다 사무실마다 딸린 주방마다 알록달록 커피 머신도 흔하다. 커피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가 염소들이 신기한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하여 춤추는 것을 보고 이 열매의 신비한 효능을 발견했다는 설도 있고, 아라비아의 승려 오마르가 귀양살이 중 발견한 커피 열매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고쳐줬다는 얘기도 있다. 6세기경에 이미 특별한 효능이 발견되고 11세기 이후부터는 아프리카에서 재배되다 술을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에 전파되어 더욱 큰 인기를 얻은 커피는 곧 네덜란드와 터키, 브라질 등으로까지 퍼져나갔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프랑스령의 기아나 총독 부인이 사랑을 나누던 브라질 관리에게 반출이 불가한 커피 열매를 몰래 선물했고 이것이 브라질로까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단다. 그저 확인되지 않은 스캔들 중 하나다. 유럽에서는 17세기경에 교황 클레멘트 8세에 정식 세례로 허가를 받고 기독교인들이 마셔도 되는 음료로 인정받았다는데 금세 무척이나 인기 있는 기호품이 되었다. 예술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바로크의 거장
작곡가 바흐도 유명한 커피 애찬저였다고 전해진다. 수많은 종교 칸타타와 세속 칸타타를 작곡한 이 음악의 아버지는 1732년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내용의 커피 칸타타를 써내기에 이른다. 커피에 중독된 딸을 걱정하며 커피를 끊으라고 강요하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딸은 커피의 달콤함과 위대함에 대해 늘어놓는다. 신랑감을 보여주면 커피를 끊겠다는 딸의 거짓 약속에 속아 아버지는 신랑감을 구하고 딸은 커피와 결혼을 다 얻어낸다는 유머가 가득한 내용이다. 당시 라이프치히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일이 대유행이어서 곳곳에 커피하우스가 생겨났고 사교장 노릇을 하기도 했다. 자연스레 그곳에서 작은 공연들이 열렸는데 커피 칸타타도 실은 그런 공연용으로 쓰였다. 당시 여성은 클럽하우스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소프라노 파트까지 남자 성악가가 맡아 열창하는 바람에 더욱 우스꽝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었다고 한다. 음악의 아버지도 비켜가지 못한 커피의 유혹. 이쯤이면 이미 유럽 사회를 매혹한 커피의 위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커피가 가까이 자리 잡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깊고 또 특별한 향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같다. 커피 전문점엔 절대 외울 수 없는 커피 이름이 가득하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다. 커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한 방울의 그윽한 향을 가두어 놓기 위한 장비 컬렉션도 대단하다. 예쁘게 따라내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커피의 홍수 속에 비싸고 귀한 커피도 고맙고 뽀얀 크림 하트가 얹어진 예쁜 커피 한 잔에도 감동하지만 건네는 마음과 그것이 만들어주는 시간이 있다면 그 또한 그저 족한 일이 아닌가 한다. 어차피 이 오묘한 물건은 사람의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쓰면 달게 하고 지나면 부드럽게 해가며 차게도 뜨겁게도 제각각 멋대로 즐기도록 허락되어 있으니 말이다. 새의 기운이 생생한 겨울 아침에 홀로 타먹는 평범한 나만의 커피. 그 한 잔이 내게 허락해 준 건 입안 가득한 달콤함 뿐이 아니다. 그가 건네준 시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목,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한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 사이의 거리와 따뜻함을 생각한다. 창밖의 겨울나무와 베란다의 작은 토분과 찬바람, 부모님과 아이들을 생각한다. 그러다가 오늘 지을 음식과 일거리, 읽을 거리들도 생각한다. 그런 날의 들을 거리로는 바흐의 커피 칸타타를 골라보는 건 어떨까? 마침 따끈한 커피와 겨울다운 찬바람, 그리고 간간히 투정을 부리는 사랑스러운 딸아이라도 곁에 있다면 내 평범한 커피 한 잔이 근사한 왕후의 커피로 멋지게 변신하는 행운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커피와 칸타타, 이 겨울에 꼭 들어맞는 이름이 아닌가. 에필로그. 살다 보면 마주한 어떤 순간에 종소리처럼 들려오는 어떤 음악이 있다. 바람이 불듯 귓가에 살랑거리고 마음을 툭 떨어뜨리는 노래가 있다. 살다 보면 몹시 고단하거나 혹은 종달새처럼 즐거운 어느 시간에 괜스레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엄마가 차려주신 것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밥상이 그립고 혹은 마음이 들떠 호사스러운 식탁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런 날이 있다. 살다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의 삶도 어쩐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서늘한 날들이 있다. 어떤 이의 삶도 굽이굽이 이야기가 없는 삶이 없고 누구의 이야기도 고단하고 처연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누구의 삶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할 삶이란 없다. 그러니 음악과 음식,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이 더해져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조용히 다가와서 내 안의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이는 선물 같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두고두고 꺼내 읽는 시 한 편처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맛있게 클래식이 되었으면. 꽃처럼 귀하고 고마운 당신께.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컬럼니스트 유승현 작가의 맛있게 클래식을 들으셨습니다. 맛있게 클래식은 음악과 음식을 함께 맛보는 이야기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이 찌개 소리처럼 음악이 그리고 음악의 이야기가 끓어오르는데요. 거창한 그런 요리책은 아닙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컬럼니스트 그리고 주부인 저자 유승현 씨가 가족을 위해 맛있는 밥상을 차리듯이 독자를 위해 맛있게 클래식 이야기를 곁들여주는 건데요. 맨델스존에서 햄버거를 또 베토벤에게서 라타투이를 연상해 냈듯이 하나의 작품으로부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작은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맛을 더하는 글쓰기의 요리를 하고 있죠. 한 권의 책 안에 음악과 음식과 또 이야기가 짜임새 있게 지루하지 않게 담겨진 책입니다. 맛있게 클래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지연이었습니다.